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3월 새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에선 반장 선거가 한창일 텐데요. 반장 후보들, 저는 우리 반을 위해서 발로 뛰겠습니다. 이런 다짐 하지 않습니까?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이런 다짐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발로 뛸 건지 자세히 들어보셨습니까? 제대로 들을 기회가 잘 없으셨을 텐데요. 우리 언론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4월 7일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보도 이대로 괜찮은지 점검해보고요. 속속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을 둘러싼 팩트체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오셨다고요? 네, 지난달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네. 벌써 1차 접종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이 허위 정보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뭐 그 때문인지 또 일부에서는 좀 우려와 함께 접종 거부에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루머와 팩트체크를 좀 모아봤습니다. 네,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서는 영국에서 나온 내용인데 100만 명 중에 10명에게서 중증 부작용 의심 사례가 나타났다고 보고되기도 했어요. 네네. 이렇게 우리도 사실은 지금 첫 번째로 그 광범위하게 접종이 되고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아닙니까? 네네. 네, 이 백신 어떤 부작용 증세가 있나요? 네,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이제 신고된 사례죠. 신고된 사례는 약 전체 중에 1.5% 정도가 되는데요. 네. 다시 1.5% 가운데, 접종자 1.5% 가운데 99%가 예방 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었습니다. 뭐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인데요. 네. 그러니까 1.5% 다시 99%를 뺀 나머지 중에 이제 과민 반응의 일종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나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 또 사망 의심 사례 등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가운데 한 1.5% 정도에게서만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예, 신고가 됐고요. 네. 이 중에서도 뭐 대다수는 그냥 근육통이나 약간의 미열, 뭐 메스꺼움 정도인데, 네. 한 1%? 그러니까 이상 반응의 한 1%, 아주 극소수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중증으로 의심되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0.01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은.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백신 접종이 좀 뒤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백신 접종 사례 자체가 적잖아요.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백신과 관련한 부작용 데이터가 좀 있나요? 네, 발표가 속속 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프랑스에서 먼저 발표 자료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국립의약품 건강제품안정청에서 지난 2월 19일 발표한 백신 자료가 있는데요. 네. 이 자료를 보면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일부에서 부작용 사례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는 두통, 피로감, 오한, 발열, 멀미, 근육통 등이 있다고 밝혔고요. 이 가운데 93%는 이 독감 백신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 다시 72%는 24시간 안으로 사라졌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대변인도 이 지금까지 보고된 반응은 임상시험 단계에서 예상한 것과 같다.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또 다른 자료도 있는데 WHO죠. 세계보건기구에서요. 그 세계보건기구의 GACVS 백신 안전에 관한 글로벌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자문위원회에서 이 보통 안전한 백신 사용에 관해서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권위 있는 지침을 WHO에 제공하는 이 전문가 그룹인데요. 여기 코로나19 소위원회에서 지난 8일 여러 국가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면역 반응으로 예상된다. 이미 예상된 백신의 부작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모두 잘 견디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송 기자님이 취재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네. 백신 접종이 먼저 이루어진 프랑스나 아니면 네. 세계보건기구 WHO 네. 여기에 백신 관련 부작용 사례를 종합해도 부작용과 관련한 우려가 크지 않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자료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한의사협회에서도요, 이 대국민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6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발열 등 이상 반응에 대응하는 법을 좀 이렇게 발표해 줬습니다. 네.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종 후 발열, 보통 38.0도 이상인 경우에는 좀 고온 발열을 보는데요. 네. 또는 근육통의 빈도가 20%에서 30%로 알려져 있다. 발열이 38.5도 미만이고 시작된 지 24시간 이내인 경우에 너무 힘들지 않으면 해열제 복용 안 해도 된다라고 밝혔고요. 열이 좀 나더라도 해열제를 먹지 네. 않아도 된다. 네, 24시간 이내에는. 그게 24시간 지나면은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해열제 먹어야 될지 병원을 가야 될지. 네. 네, 보통 24시간 이내에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네. 또한 해열제 복용은 항체 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발열 이외의 신체 증상이 없다면 진료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열이 38.5도 이상으로 오르거나 많이 힘드시면 해열제를 복용해도 된다. 이때는 이 항체 형성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해열제가 있는데요.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인데 보통 저희는 타이레놀에 이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네. 권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 정은영 총장도 이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서 신고된 증상은 모두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대부분 3일 이내에 특별한 처치 없이도 사라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백신을 맞고 난 젊은 층에서 말이에요. 네. 유독 그 고열이 났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던데요. 네네. 뭐 또 이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려진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이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된 부작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기라고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에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측정된 체온계를 찍는 사진과 함께 자신이 백신 접종 후 상황이라면서 그런 글을 신체 상태를 쭉 적었습니다. 이 해당 커뮤니티는 이 공익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네. 해당 게시글에는 38.9도, 39.7도 고온이긴 하죠. 굉장히 네. 높은데요. 이 고열이 측정된 체온계 사진이 첨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9일에는 현지 의사분이 그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부작용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상당한 부작용이 느껴졌다는 후기를 유튜브에 공유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저에게도 이 내용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이 기저질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존에 뭐 아픈 게 있지 않아도 고열이 나는지 좀 확인해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확인해 보셨어요? 네, 찾아봤습니다. 네. 이 백신의 원리는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인데요. 이 감염을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면역을 유도하는 게 백신의 기본 원리인데 네. 감염을 모사하는 과정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감염된 것처럼 속이는 과정에서 발열, 근육통, 주사 부위 통증 등의 경증인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부작용은 감기 이제 백신을 맞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독감 백신 이 대부분의 부작용은 가볍게 지나가죠. 그 당일은 목욕하지 말라고 보통 권고를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무리하지 말고 네. 그런 식으로 대부분 부작용은 가볍게 지나가게 되는데 특히 이런 반응은 젊은 층에서 더 잘 나옵니다. 더 적극적이고 좀 격하게 나오는데 이 젊은 층의 면역이 건강하기 때문에 더 기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화이자 모더나와 다르게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해서 만든 약인데요. 네. 만든 백신인데요. 네.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이 젊은 층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됐기 때문에 이 더 반응이 강하게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그렇군요. 네. 젊은 사람일수록 면역 반응이 한마디로 더 격하게 격렬하게 네, 일어난다. 네. 예. 많이 나오고, 네. 많이 나온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에 그러면은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네. 고열이 나타날 수 있다. 네네. 부작용으로. 네. 그럼 이거는 대체로 맞는 거네요. 네, 대체로 사실입니다. 네. 네, 너무 우려하지 말라는 말씀 덧붙이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렇군요. 네. 자, 백신 관련한 팩트체크 계속 이어가 보면, 네.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피한다. 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 유럽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피한다 이런 내용이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네. 일단 결론은 대체로 거짓입니다. 대체로 거짓. 유럽 질병예방센터의 백신 트래커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이걸 통해서 유럽 내 백신 종류별 수급량과 접종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 27개국에 100% 널리 쓰이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 기본 데이터가 좀 적어서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제한했었죠. 근데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계속 국가별 대상 연령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초기에는 우려가 있기도 했고 현재 임시 중단 상태인 것도 있기 때문에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피한다는 이런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군요. 기피하는 게 아니다. 네네. 네, 또 한 가지 팩트 체크해 보면 백신이 사실은 지금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이 후진국일수록 백신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을 타서 이 백신에다가 물을 타서 그럼 양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접종 횟수를 7번으로 늘렸다. 이런 주장도 지금 끊이질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좀 그쪽 백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나온 거짓인데요. 네. 일단 공식 사용법이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 한 병당 식염수 1.8ml를 섞어서 희석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요. 공식적으로. 식염 섞어야 되고요. 그러면 총 2.25ml가 나오는데 보통 백신 1회 접종에 필요한 양이 0.3ml입니다. 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7.5회까지 가능하죠. 그러네요. 근데 이 한국에서 최근에 많이 얘기한 K주사기가 있습니다. K주사기. 최소 잔여형 주사기인데 이걸 사용하면은 주사기 거의 남지 않아서 7회 접종이 보통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K주사기로 7명을 접종하는 게 세계 최초다라는 또 이렇게 이걸 자랑하시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최대 7명까지 접종을 하도록 아예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권고를 했고요. 네. 이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이 가능한 백신 하나 가지고 많은 분이 맞게 접종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6회는 100% 다 6회를 맞을 수 있고 나머지 시도한 횟수의 50% 절반 정도는 7회까지 접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원래 이 식염수를 섞어서 네네. 투여하는 게 맞는 거고, 네네. K주사기만 7번 투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네네. 나라에서도 워낙에 7명에게 접종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 미국 정부의 통계인데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인원이 1,000명이다. 이게 인터넷 언론이 보도했어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 내용도 거짓인데요. 네. 이 언론에서 근거라고 제시한 게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CDC의 백신 부작용 신고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백신 접종 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상 반응 등을 관찰하기 위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거기다 글을 올릴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네. 거기서 제공하는 통계는 각 개인이 신고한 건수를 어떤 조사, 확인, 검증 없이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게시판이군요. 네, 게시판이죠. 예. 따라서 사망 1,000건, 정확하게는 929건이 나왔는데 네.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건수가 아니라 일단은 백신 접종 뒤 사망 건수이며 이것도 정확한 검증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 거죠. 사실 거짓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도 백신 부작용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에도 여기 나온 신고는 대체로 자발적이고 이는 편견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자료의 과학적 활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한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에 한 1,000명 가까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네네.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는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이 전혀 안 됐고 확인되지 않은 통계다. 이렇게 네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일각에서는 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한다. 이런 루머도 있어요. 네, 이게 과학계에서는 좀 황당한 괴담으로 취급하는데요. 네. 거짓입니다. 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또 미국 제약사 모더나 백신들은 모두 mRNA 방식의 백신인데요.
이게 주입된 mRNA 백신의 유전 물질은 분해가 되니까 인체의 DNA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백신은 사람 DNA가 들어있는 핵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단백질을 생성한 후 우리 세포가 백신의 RNA를 제거시키기 때문에 이 백신의 RNA가 사람의 유전 정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체 기전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네. 마지막으로 백신 맞으면 네네. 마스크 벗어도 된다. 네.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네네. 마스크 벗고 다니기도 한다던데 이건 네. 어때요? 정말 그렇대요? 예, 미국의 경우는 이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심해서 그런 곳도 있는데요. 아직 안 됩니다. 이 마스크가 정확하게 필요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은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등 예방 효과가 100% 발생하고 이러한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이런 게 확인될 때인데요. 일단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 백신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어떤 백신도 100% 효과를 보장하는 그런 백신은 없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의 예방률은 95%, 모더나 백신의 예방률은 94.6%,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률은 70.4%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백신 이 접종이 중요해도 네. 100% 예방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네, 혹시 백신 접종하신 분들 마스크 그래도 쓰셔야 됩니다. 네네. 손 잘 쓰시고요. 네, 손 잘 씻으시고요. 네네. 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팩트체크 해봤는데 아주 유익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용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FM 94.5MHz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는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 비평.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조수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4월 7일에 치러지죠. 재보궐선거. 네. 이제 제가 세어보니까 25일 남았더라고요. 네. 네,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여야가 이제 막바지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재보선 보도 양상을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미디어 감시 연대가 6개 종합 일간지 또 2개 경제 일간지 지상파 3개 그다음에 종합 편성 채널 4개사의 최근 선거 관련 보도를 분석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기 들여다 보니까 이제 정책과 공약을 다루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역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공약이 등장한 보도가 111건, 36%고요. 등장하지 않은 보도가 194건, 6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책 공약을 다룬 것 중에서도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유의미한 건, 무의미한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검증 없이 그냥 전달하는 데 그치는 보도가 78%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사실 언론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그냥 전달에 그치는 보도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거 보도뿐만 아니죠.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우리 보도 행태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산경실련이 유권자 운동본부를 발족을 하고요.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과 또 공약 실현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예비 후보자들이 사실은 1년 시장직이잖아요. 임기가 그렇죠. 예, 그렇죠. 1년 시장직임에도 불구하고 실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공약을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언론이 또 해줘야 하는 거고요. 네. 보통 그간의 선거를 보면 이렇게 후보가 나오면 인물 검증하고
공약 점검하고 네. 이런 순서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재보선은요. 여야가 모두 이 후보 단일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기간 동안 단일화 논의에 대한 보도가 7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네. 특별히 이제 여권에 비해서 야권의 단일화 보도가 더 많이 언급된 것으로 조사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지적되는 것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그러면 이제 정책은 어떻게 단일화되는 건가에 대한 언급은 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될 경우 두 후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거 참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책 단일화 문제가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사실 그 인물에 대해 언급할 때도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그 연성 뉴스가 많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이게 이번 보궐선거 보도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정치인의 예능 출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정치인들이 예능에 출연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보려는 의도인데 이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런 이미지 정치를 비판하는 언론이 역시 이들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누가 웃을까? 비대면, 민낯 유세 이런 보도에서는 그 우상호 예비후보, 나경원 예비후보가 민낯을 공개하는 모습의 그 개인 채널 영상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선거보도에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이전 논문들에도 보면은요, 선거보도에서 언론들이 정론보다는 상업주의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 보도, 연성화된 보도 역시 상업주의적인 태도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후보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이슈이다 보니까 네. 매번 나오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어떤 후보가 우위에 있는가? 라는 여론조사인데 지지율 조사, 선호도 조사 어떻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네, 이번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또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후보 경쟁력을 가늠하기 위한 지지도 조사가 많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네. 또 경선을 통해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도 여야 각 진영 간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쟁력 평가 조사 이런 것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1일에는 또 KBS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와 후보 변경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문에서는 내용을 쭉 보면 보궐선거 이슈라던가 투표 의향, 가덕 신공항 건설, 찬성대 반대, 또 진행 예상, 해저터널 건설 등 각 정당에서 던진 이슈에 대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내용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과를 그냥 나열하는 정도에 그치고요. 정책과 공약 검증보다 검증이나 분석보다는 설문조사 결과 나열에 그치는 이런 점들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각 후보들의 정책보다는 인물에 대한 지지도가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 이런 것도 또 아쉬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거 여론조사가 보도가 그렇긴 한데요. 그 선거 보도에서는 지지도 관련 보도는 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네.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그 사전 여론조사에서 누가 우세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세하다고 보여지는 쪽으로 표가 집중되는 현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지지도 관련 보도는 신중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여러 가지 보도 준칙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라는 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래요. 네. 이 두 후보 간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면 될수록 유권자들은 최종 선거에서 될 만한 사람 밀어주자 이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 보면은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가 아니라 표 쏠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이렇게 쏠리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 준칙이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2016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전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전문적인 여론조사는 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격미달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준 낮은 조사가 많았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들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며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수준 낮은 조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조사 결과를 다루면서 언론이 얼마나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22조에 보면 순위 일변도 보도 지향이라는 항목이 분명히 나옵니다. 네. 제22조 보면 순위 일변도 보도 지향 1. 미디어는 선거 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율과 선호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및 공약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보도해야 한다. 또 2. 여론조사의 주제를 선정할 때도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이미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후보자의 지지율, 선호도 이것만 순위를 매겨서 집중해서 보도하지 말고 네. 정책이나 공약을 평가하는 것에 보다 노력해라 이런 거네요. 네, 사실 네, 보도 준칙에 다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스스로 정한 준칙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각종 보도마다 재난 보도 때도 그랬고 각종 보도마다 준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그런 문제는 늘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네요. 네. 자, 아마 다음 주에는 네. 그 각 여야의 후보 단일화가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미뤄왔던 정책과 공약 검증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약간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후보 토론회가 시작이 되면 네. 후보자들 간의 네거티브 전략 이게 또 계속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시키기보다는 이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거죠. 후보자들이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이유는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남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에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고전적인 이론이긴 한데 점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에서 언급된 내용이 기억 속에 남아서 우리 기억의 특정 부분이 이제 자극이 되면 그게 활성화가 돼서 판단의 순간에 미디어 내용, 그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후보자들이 설전을 벌인 그 네거티브한 이슈들이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선거 판단의 순간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미디어 환경도 변하고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거든요. 네.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도 성숙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후보자들만 그 구시대에 머물러서 그 전략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언론은 그대로 보도하는 게 또 문제고요. 그래서 네거티브 전략 말고 자신의 정책 공약을 좀 성실히 알리는 후보자들의 모습도 기대하고 또 그런 정책들을 좀 검증을 하고 주요하게 다루는 그런 언론의 역할도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좀 이상적이죠. 네. 우리 교수님은 항상 어떤 모범이 되는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니까 네, 이상적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곧 있을 후보 토론회 그리고 언론 보도 접하실 때 교수님 말씀처럼 구시대적인 네거티브 전략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교수님께서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유념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조수진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매주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되는 황보선의 출발 세아침을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의 이 방송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오는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나 단일화 등을 두고 후보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4.7 재보선 릴레이 인터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제가 모니터한 2주간 서울시장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터뷰가 총 5차례 있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2번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1번, 조정은 시대전환 후보도 1번 출연했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1번 인터뷰했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5건의 인터뷰를 살펴본 결과 단일화만 논하고 있고 정책은 후순위였다는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에서는 특히나 질문의 절반 이상이 야권 단일화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기호 2번으로 가냐 4번으로 가냐, 오세훈과 나경원 중 누구와 만나면 상대하기 용이한가, 누가 상대하기 더 어렵나 등의 질문이 주를 이룬 건데요. 정책과 연관된 질문으로는 부동산 관련한 정책에서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은 뭐냐는 물음 딱 하나뿐이어서 아쉬웠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나왔을 때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나, 언제까지 단일화 되길 원하나 등만 물으면서 단일화 이슈 이외에는 다른 정책 관련 질의응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미디어 비평에서도 단일화 관련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이슈가 워낙 크게 다뤄지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정책 검증이나 공약 점검 같은 언론 보도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아마 평가원님도 비슷한 내용을 느끼신 것 같아요. 네, 물론 단일화라는 큰 이슈에 대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 간의 단일화 그 자체보다는 후보자가 어떤 정책적 공감대로 단일화를 이루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누가 더 상대하기 쉬운가 등의 질문과 답변은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후보자 간 경쟁에 집중한 나머지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질문도 보였는데요. 3월 5일 금요일 방송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가 경선에서 승리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야권에서 단일화 논의 대상이 된 안철수 후보와 비견하면서요. 안 후보가 토론에서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을 합니다. 상대의 정책도 아니고 토론 실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인데요. 이는 후보자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사일 뿐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갈등 구도만 만들 수 있다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3일 수요일 방송에서는 조정은 시대전환 후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날 진행자는 전반적인 선거 판세가 단일화 이슈에 많이 묻혔다는 의견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단일화 이슈 때문에 선거 때 다뤄져야 할 정책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선거와 관련한 인터뷰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기획하더라도 누가 상대하기 더 쉽나가 아니라 누구의 어떤 정책이 더 좋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단일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 관련한 질의 내용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모니터링 내용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지난 3월 4일 목요일 방송에 대한 것입니다. 이날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중수청이 설치되면 코드 인사로 채워질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못하게 될 것이다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아쉬웠던 점은 김 의원이 주장을 쏟아낸 후에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정부 여당의 추진 법안이니 무조건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근거를 갖고 반대하는 것인지 청취하는 입장으로서는 판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가 준비된 질문만 이어나가는 듯 했는데요. 출연자의 답변과 관련해서 청취자가 궁금해할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루어진 이번 4.7 재보선 관련 인터뷰 내용 모니터링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